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맨날 늦게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 이제 유인나의 라디오를 듣고, 유인나 씨 라디오를 듣고 너무 이제 감명 깊었기 때문에, 이거 유인나 씨 만날 때까지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유인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와이프가 속상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제가 뭐 퇴근길이나 이럴 때 라디오를 들으면 참 고맙더라고요. 이제 위안이 되고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어서 저도 이런 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거나 지친 하루들을 좀 위안을 삼고 좀 힘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사실 멘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원래 종목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그 책을 쓰고서 이제 홍보를 하느라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시간을 충분히 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무리해서 종목을이나 산업을 얘기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마침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나온 방송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씁쓸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 읽는 남자에 출연해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기자들의 기사들은 객관적이지 않다.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잘못 말해서 호소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 기사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의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 이전에 의견을 갖고 오게 된 어떤 배경 데이터,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 이 근거들이 진짜 객관적인 거죠. 이 근거들을 나도 직접 보고 나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비교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보지 말라. 그게 이제 제 원래 의도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사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신뢰할 수 없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스피커로 활동한다는 반증. 제가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제가 이걸 끄집어냈다. 뭐 내부 고발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에 대한 오해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얘기 드리는데, 방금 제가 이제 처음에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못 봤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못 봤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뭐냐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못 봤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꾸준하게 보고서나 작업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산업을 보고 있는 산업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업이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근데 좋은 상황에서 바이바이 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고서를 내고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밖에서 볼 때는 보고서가 나올 때 저 사람들 뭐 호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애널리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업무를 무조건 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저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증권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해보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잖아요. 회사. 증권사도 회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 돼요. 돈. 자, 그래서 증권사는 돈을 어떻게 버냐? 대부분은 영업입니다. 영업.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영업을 통해서 버는 거고, 여기에 이제 PI팀이라고 하는 건 증권사도 자본이 있어요. 자기 자본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들이 이제 PI팀에 들어가는데, 요 PI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메인 비즈니스는 대부분 영업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 영업이 성격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이 법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펀드나 뭐 이제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런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도 포함되고 이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주문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MTS나 HTS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의 영업하는 담당자들한테 이제 주문을 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종목 얼마에 어떻게 사주세요. 이런 이제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주문을 내면 증권사에서 이걸 받아서 주문을 체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기관들이, 증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증권사 뭐 A, B, C 이런 증권사들이 이런 기관들의 어떤 주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리서치에서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서치의 존재 이유는 원래는 이 법인 영업을 지원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인들이 이 기관들의 세일즈를 하면 이 기관이 세일즈를 한 당장 막 주는 게 아니고 누적적으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이 기관들이 증권사에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첫 번째 구조고, 또 하나는 리테일 영업. 여러분들이 이제 리테일 영업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리테일에서 이제 매매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출 이용하잖아요. 신용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담보대출도 이용하고, 그럼 대출에 대한 수수료, 이런 수수료 수익을 받는 게 이제 리테일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12BW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럴 때 증권사를 주관사로 두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관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관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부가 수수료 받는 사업이 증권사의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 채권을 거래하는 수수료도 역시나 이제 증권사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리서치의 역할은 돈을 못 벌잖아요. 리서치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 보고서 돈 주고 사신 적 있어요? 없죠. 다른 데서는 막 돈 주고 이제 뭐 좋은 비즈니스다 하면서 이제 리딩방도 들어가고 하지만 정작 리서치 그 퀄리티 높은 리서치 보고서를 볼 때 돈을 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서치는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의 역할은 이런 영업 부서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이제 법인이 세일즈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리테일 영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서치의 서비스를 직접 받은 적 없죠? 당연하죠. 리서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리테일에 계신 직원들을 이제 교육하거나 리테일 직원들의 어떤 산업의 이해도 아니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제 개인들한테 영업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IB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PO를 한다거나 할 때 산업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피어 분석, 그 경쟁사 분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채권 영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크로라고 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산업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지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PI팀과는 연계가 없어요. PI팀도 수익을 내야 되지만 리서치 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씩 우리도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PI팀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죠. 여기서 리서치에서 미리 정보를 줘서 우리가 매매를 했고 리서치에서 보고서 나오면 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없어. 차이나월이 있어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보셨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애널리스트도 가끔 이제 선행 매매 해가지고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PI팀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선행 매매로 걸려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또 이제 비판 중에 뭘 많이 하냐, 이게 꼭지에 애널리스트가 꼭지에 매도 보고서를 내고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애널리스트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꼭지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틀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틀린 거예요. 저도 예전에 나오기 전에 나무가 보고서를 썼었는데 나무가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왜냐, 저는 미래 3D 카메라 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2D 3의 원래 본업인 2D 카메라 쪽이 꺾이면서 실적도 꺾이고 주가도 크게 꺾여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개미들을 꼬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저는 정말 좋게 봤으니까. 근데 실제로도 시장에서도 그래요. 나는 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밸류를 봤을 때 이렇게 높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그렇게 가지 않거나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거나 라는 거죠. 어차피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전제하고 깔면 실망할 게 없어요. 왜? 저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의견을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을 욕하는 분들은 뭘 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지 않고 뭘 보냐, 목표 주가를 봐요. 아, 저 사람이 목표 주가 10만원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 10만원은 개뿔 떨어지기만 하더라. 이건 뭐냐, 근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근거가 만약에 이게 빗나갔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건데 이걸 보지 않고 목표 주가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게 꺾여버리면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주가만 보고 들어갔으니까 판단이 틀려진 거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확실하게 개인이 정보 싸움에서 밀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부 정보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정보는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회사와 관련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내부 정보들은 오히려 밖에서 들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당황해요.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왜 이래요? 오히려 이제 기업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 싸움에서 뒤진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법인 영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영업. 법인 영업을 할 때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 일단은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이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법인 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 기반으로 가서 세미나를 합니다. 자, 이 세미나를 할 때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뉘앙스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는 담을 수 없었지만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직접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 기관들은 이게 좀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좀 안 좋은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부 정보가 아니에요. 내부 정보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산업의 데이터들을 빨리 점검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기업이 컨콜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이럴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기관에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콜.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하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좀 확인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부 정보를 전화했다간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내부 정보 이용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애널리스트들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부 정보를 막 이용해가지고 먼저 한다, 선행매매한다, 기업들이 실적을 흘린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콜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이제 법적으로 너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산업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바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전화를 하고 콜을 돌린다는 거죠. 아니면 보고총은 이제 한 장짜리일지라도 보고서를 간단하게 내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더 먼저 들어갈 거잖아요. 기관들이 먼저 취합을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데이터를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기관들에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에서 개인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노출되면서 개인이 내가 애널리스트보다 더 빨리 파악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어떤 정보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웃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신한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신한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신한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신한증권에서 매수 보고서가 나와서 신한창구에서 매도가 나왔다. 결국 증권사에서 매도를 겁나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증권사 PI팀이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증권사 PI팀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리서치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PI팀이 얘기했고 PI팀에서 매도를 열심히 해서 꼭지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월, 여기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에서 PI팀으로 먼저 얘기를 전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달했다 그러면 이제 선행매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리서치에서 기관 쪽에 먼저 정보를 줘서 기관이 리서치의 정보를 미리 받아들인 다음에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 여기다 주문을 줘서 매도가 나온다. 근데 아까 제가 주문을 주는 체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서치에서
법인 영업에서 영업을 한 다음에 기관들이 이 분기평가를 통해서 기관들의 첫 점수를 줘요. 그리고 그 점수에 맞춰서 일정 부분 증권사에 주문을 주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서치에서 지금 당장 보고서가 나와서 뭐 셀이든 바이든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셀이든 바이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 종목이 작은 종목이에요. 근데 주문 많이 받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삼성증권이든 뭐 삼성전자든 뭐든 이제 우리가 주문을 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을 너한테 항상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매매해줘. 내가 주문 내면 매매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매도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법인 용어도 말이 안 되죠. 또 그러면 리테일이다. 리서치에서 미리 얘기한 다음에 리테일에서 판다. 말이 안 되죠. 왜냐? 여러분 리서치에서 보고서 나온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리테일 누가 하는 거야? 물론 리테일 직원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직접 MTS나 HTS로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매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서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 게 리서치 보고서 때문이다? 아니죠.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리서치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급등한 자리에다 그냥 매도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관계가 있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신한증권 쓰고 있는데 신한증권 보고서 썼는데 미리 내가 혜택을 받아서 신한증권에서 매도 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창구들은 그렇다니까요. 대부분의 창구는 그냥 개인 단타 매매가 많고 아니면 뭐 퀀트 매매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는 매도 얘기를 절대 안 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애널리스트를 욕할 수 있는 분위기냐라고 본다 그러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서치에서는 이 영업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리서치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누가 좋아하죠? 자,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쪽에 세일을 하는데 매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수익을 내세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리서치에서 리서치에서 매도포를 하라고 얘기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은 굉장히 좋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도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기관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화가 나요, 막. 그죠? 화가 나서 여기 증권사에 막 전화를 합니다. 컴플레인을 걸어요. 이 법인 영업팀에 컴플레인을 걸어요. 아니 지금 뭐 매도콜 돌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근데 법인은 을이잖아요. 을.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윗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리서치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 종목 좀 세일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진짜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서 매도콜을 돌렸는데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시장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컴플레인 엄청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리서치 입장에서는 기관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콜을 못 내죠. 그러면 매도콜을 내면 여러분 좋아하세요? 리서치 쪽에서 매도콜 내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증권에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엄청 이제 교주처럼 이제 매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빠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았었죠. 근데 하나증권에서 대담하게 매도콜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들 좋아했나요? 아싸, 우리 매도할 찬스를 줬으니까 내가 매도해야지. 아니잖아요.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엄청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싫어했죠. 그럼 리서치 입장에서는 매도 보고서 왜 내야 되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다니까요. 매도 보고서 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도 보고서 리포트 사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매도 보고서 없다라고 욕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수 보고서가 나서 저 사람의 매수 목표가를 믿고서 샀는데, 저 사람 보고 샀는데, 이 사람이 말도 없이 있다가 내가 샀는데 억울하게 빠졌다. 아니, 나한테 매도 얘기했었어야지. 내가 팔기 기회를 줬어야지.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조용하게 나한테만 와가지고 매도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산 종목에 대해서 이 리서치지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실걸요. 왜? 주가 빠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샀는데 빠지기 전에 한참 빠지기 전에 좋을 때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줘.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매도 보고서에 대한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매도 보고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리서치가 매도 보고서를 내면 여기도 싫어해요. IB와 채권도 싫어한다니까요. 왜? 여기는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채권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는 보면은 IPO라든가 이런 자금 조달 같은 거 할 때 보면 IPO가 아니고 유상증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이 리서치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용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채권 발행하는데 여기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저 열받아. 저 기분 나쁘게 하네.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 영업 쪽에서도 리서치 매도 보고서를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보세요. 개인도 싫어하죠. 기관도 싫어하죠. 기업도 싫어하죠. 심지어 기업들은 리서치에서 매도 보고서 나면 저희 탐방 오지 마세요.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걸러받아요. 그러면 리서치는 어떻게 돼요? 매도 보고서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도 보고서가 진짜 리서치에서 이거 지금 셀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로 2차 전지에서 보였잖아요. 그거 그렇게 매도했다가는 매도 보고서 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널리스트가 과감하게 매도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주가에 따라 목표 주가를 바꾼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그러냐?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와 괴리를 크게 가져가지 말라. 30% 이상, 50% 이상 괴리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래를 봤을 때 좋아 보이는데 목표 주가는 높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인데 50만원까지 주가가 오른다고 할게요. 근데 괴리율을 30에서 50%까지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높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주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또 이게 구조적 한계고, 또 뭐가 있냐면 애널리스트들도 너무 잘 알기에 벌어지는 실수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현상을 내가 잘 알면 이 회사의 미래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래도 좋을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실수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위메이드가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갈 때 이게 계속 올라갈 줄만 알고 있다가 떨어질 때 사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왜 자꾸 변해? 주가에 따라서 변해. 말이 돼? 기업 변하지도 않는데 주가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말이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뭐냐면 분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계속 변하잖아요. 실적이 변동됨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바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원망하지 마라. 결국은 뭐냐면 개인이 이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또 애널리스트가 사라고 하면 꼭지다. 애널리스트 저 사람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꼭지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사라고 했을 때 꼭지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보고서를 하필 본 시점이 보통은 어떤 시점이냐면 당신이 시장에서 저 산업이나 저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때 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집중해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고 있었고 보고서를 대부분 보고 있었나요? 아닐걸요? 시장에서 핫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핫한 이슈에 대해서 적은 보고서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꼭지를 찍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 무조건 꼭지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꼭지일 경우도 있다. 왜?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분명히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석가가 했다고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을 쭉 가리키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 근데 달을 가리켰으니까 보통 뭐예요? 달을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고사성어가 뭐냐면 견지망월입니다. 견지망월. 아니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만 보고 달을 읽네 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뭘 원하는 거냐? 견얼망지. 달을 보고 좀 손가락 보지 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견얼망지를 지우라는 거예요.
달을 보고 손가락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보면 결론이 있어요.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결론이 있죠. 투자 의견이 있어요. 요 의견 자체는 무시하세요. 그럼 뭘 했냐? 손가락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가리키면서 손가락에다가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했냐? 이 근거를 보라는 거죠.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저 의견을 제시한 과정 속에서, 이 목표 주가를 내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의견이 충분하게 맞는가,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게 맞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데이터가 꺾였을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 의사결정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하고서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충분히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목표 주가가 뭐 10만원, 100만원, 뭐 삼성 주가가 15만원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뭐 HBM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HBM 진짜 들어갔나?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뭐, 예를 들어 의료기기 업체다. 승인이 날 것 같다. 뭔가 승인이 날 것 같다. 제가 오스테오닉 얘기했잖아요. 오스테오닉 승인이 날 것 같다. 근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실적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맞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if A면 뭐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근거와 가정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을 꼭 하셔라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애널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좀 재밌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분명 더 내일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꼭 다시 한번 꼭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애널리스트의 결론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계기가 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빠뜨렸는데, 제가 이제 낸 책이 지금 사전 예약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